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발 고금리의 고유가 또 고환율 현상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3고 위험이 한국 경제를 다시 짓누르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이 상반기에는 저조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살아날 거라는 상저하고 전망에도 먹구름이 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 경제 공부를 할 때 또 경기 흐름을 볼 때 네. 금리와 유가와 환율을 좀 종합적으로 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하고 또 그렇죠. 기사들에서도 이 각각 별로는 분석한 거는 많은데 어디를 어떤 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좀 궁금증이 많이 남아서 오늘 네. 모셨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잖아요. 좀 하나하나 낱낱이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석 전까지만 해도 유가 걱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지금 흐름은 좀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유가가 뭐 거의 100달러 근처까지 갈 거라고 얘기들 많이 하셨고, 네. 뭐 심지어는 뭐 150달러, 200달러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추세가 계속해서 뭐 거의 30% 급등하는 저점 대비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그런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그렇게 오래갈 현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유가는 하향 안정화 될 것 같다. 뭐 네. 이런 얘기는 해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게 유가의 그냥 추세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하실 수가 있는데 왜 올라가고 또 왜 떨어지고 또 어떤 가격이 적절한 가격인지 물론 항상 초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초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네. 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인지를 판단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일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급등 이후에 네. 뭐 거의 제 기억으로는 95불 근처까지 갔었던 네.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지금 85불이니까 또 급락을 했죠. 네. 예, 10몇 프로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왜 이렇게 변동성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너무 흥분하지도 너무 낙담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오래갈 현상이 아니다. 고유가 현상이 이렇게 좀 분석하신 이면의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좀 보셨습니까? 네. 자, 우선 왜 올랐는지부터 볼까요? 올랐던 이유를 보면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조치를 했다. 네. 생산을 안 하겠다. 굉장히 많이 생산을 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여기에 또 미국에서 계속 비축률을 풀고 있었는데 원유 재고량이 급감을 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경제에 보면 수요와 공급인데 그 부분이 줄어들면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이 논리였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지금 보면 이제 수요는 제외를 시킨 부분이잖아요. 네. 공급만 보고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유가를 끌어올렸던 이유만 가지고 우리가 유가가 올라갈 거다, 폭등할 거다, 150달러, 200달러 갈 거다 이렇게 두려워하셨던 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유가가 오랜 기간 올라가기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죠. 네. 예, 그러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키고 있죠. 예, 뭐 산불이 나거나 뭐 유럽이 너무너무 뜨거웠다거나 네. 너무 춥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워낙 기후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빨리 친환경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친환경 현상이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을 많이 깐다든지, 네. 전기차. 예, 아니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기차의 전환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모습이 이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이 두 개가 다 또 맞물리는 게 뭐냐면요. 자동화와 또 맞물려요. 가장 지금 태양광 그 공급을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인데요. 네. 중국이 원래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국가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뭐 생산성 향상이 별로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기업, 뭐 진코솔라나 통웨이 뭐 이런 회사 가보시면요, 태양광 패널 만드는데 사람이 없어.
그런 식으로 생산성이 엄청나게 빠르게 향상을 시키고 네.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공급량을 친환경 쪽에서 엄청나게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석유를 수요하던 거를 예, 오히려 친환경 쪽으로 수요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공급에 있어서 석유로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으로 공급하는 비중이 워낙 커지면 네. 그게 결국은 공급을 석유로서 절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전기차 부분은 뭐냐면 수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송 같은 것들, 그래서 자동차, 트럭 뭐 이런 쪽이 전체의 그 소비, 석유 소비에 있어서 40% 넘습니다. 네. 근데 그게 다 전기차로 전환이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수요가 40%가 줄 거겠죠. 네. 근데 물론 그건 당장 일어나는 일은 네. 아니지만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계속 지금 네.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큰 그림으로는 이게 이 태행 산업인 거죠. 석유 산업 자체가. 석유 산업. 그래서 중동에서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새로운 산업을 좀 이렇게 돌파구를 뚫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신재생 에너지에 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큰 그림으로는 석유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의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 여러 지표를 보면 그게 나타났던 게 유가가 막 올라가는데 투자는 계속 줄어요. 석유 관련된 네. 투자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 돈이 되면 계속 투자가 늘어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는 이제 태행 산업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공급을 줄여가지고 또 친환경을 넘어가는 속도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질 거니까 네. 결국은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으나 예,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 또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공급을 늘리게 되는 거겠죠. 석유를 생산하는 그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그런 경쟁 상대는 친환경인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상대가 없었잖아요. 경쟁할 상대가 없다가 이제 경쟁자가 있으니 계속해서 이걸 지고 갑질을 이른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갑질하기도 어렵고요. 네. 언젠가는 이걸 빨리 팔아야 되는데 네. 예, 뭔가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경우에 투자가 꺼려지니까. 네.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어렵죠. 어떻게 해서든 컨트롤해서 좋은 가격에서 계속 팔 수 있어야 되는 네. 거고 그 사이에 또 뭔가 다른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고유가 이야기가 나올 때 $100 넘을 거다. 이 경계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들썩들썩하면서 기사 헤드라인도 많이 나오고 네. 보는 저도 약간 그 헤드라인을 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렇죠. 좀 보면 되겠군요. 왜냐하면 석유 회사들이 네. 예를 들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20만 돼도 엄청난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네. 그걸 굳이 $100, $200까지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경계가 완전히 침체되거든요. 그런 고유가를 견뎌낼 국가들이 상당히 적겠죠. 네. 예. 우리가 그 비용을 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 보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그렇게까지 또 만들진 않죠. 그런데 이제 일단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도 하고 당장에 그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경제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맞아요.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그 국제 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국가인지는 아시잖아요. 뭐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 네. 그렇죠. 그래서 제조 국가.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적이다, 네. 부정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고가 힘들다고 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인 거죠. 저희가 보니까 이제 계산됐던 내용들을 보니까 뭐 정유 회사라든지 또 뭐 철강 회사라든지 뭐 대부분의 어떤 이 생산 회사들을 보면 그 유가가 상승을 함에 있어서의 비용 증가가 워낙 커요.
만약 유가가 100달러 시대에 도래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진다. 뭐 이런 계산을 항상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가 친환경으로 넘어간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가의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수출입에 마이너스적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당연히 우리나라의 비용 증가 아니면 전력 관련된 뭐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네. 뭐 등등의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뭐 3.4% 나왔다, 뭐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가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아요. 네. 예, 왜냐하면 그러면 수입을 덜하게 되니까 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환율이겠죠. 예, 우리는 또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이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만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떨어져서 안정적인 모습이 좋겠죠. 물론 20달러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아마 뭐 저희는 장기적으로 수급 부분을 계속 봤었을 때 낮게는 60달러, 뭐 높게는 뭐 80달러 상단 정도 네. 요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정말 장기적으로는 유가가 계속 내려갈 내려가는 거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리스크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사실 제가 질문 순서를 유가, 금리, 환율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환율을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네요. 경제에 이제 좀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가뿐만이 아니라 환율이 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네, 네. 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 킹달러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네. 자, 환율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환율이 약세로 간다. 즉, 뭐 1,200원, 1,300원, 지금 1,35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금리가 계속 미국이 올라가고 있어서 네.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리와 미국과의 금리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그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채가 많은지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있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딱 봐야 되는 부분은 미 연준이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멈춰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환율은 절상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절상이 안 되면은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수입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게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을 찾아야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편해지죠. 근데 또 이걸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환율이 약세로 가는 게 어떤 그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수출을 훨씬 더 많이 하니까 네. 환율이 약세인 것이 또 좋을 수도 있죠. 그렇네요. 예. 그 달러를 어쨌든 싸게 사들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부익부 빈익빈인 거죠. 예. 그래서 싸게 사들인다기보다도 달러로서 파니까. 네, 그렇겠네요.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들어오겠네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너무 환율이 이렇게까지 치솟아 버리면 평균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도 가고 또 뭐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미국에다가 뭐 네. 유학을 보내고 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네, 그래서 그 환율이 안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볼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의 차이가 네. 벌어지느냐 줄어드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금리 얘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갔네요. 근데 그 앞서서 그 환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내수로 봤을 때는 환율이 오르는 게
우리 경제, 우리 이제 체감하는 국민들 느낌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나 어렵죠.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환율이 오르는 게 그렇게 좀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수출 기업에 네, 있어서는. 수출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도 글로벌 좀, 기업에 네. 있어서는 네. 네, 지금 1,400달러 가나 마나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네. 역사적으로 1,400달러로 간 적이 1,400원으로 간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 번 있죠. 네. 우리가 IMF 겪었을 때는 뭐 2,000원 훨씬 넘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위기 있었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600원 넘었었고, 네. 또 가장 최근에 1,400원 넘었었던 적도 있고, 코로나19 터졌었을 때. 그리고 지금 1,450원이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또 연결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가 높아요. 우리나라의 부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내수 기반이 펀더멘탈이 튼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소비가 안 일어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경제 성장률이 다른 OECD 국가보다 안 좋을 게 아니냐. 그러면서 환율이 자꾸 절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 건데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죠. 수출이 잘 되면 예, 근데 또 이 환율이 깨지니까 네. 그게 이제 적정선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환율의 영향을 받는 내수는 그 전체 GDP에 우리가 그래도 60%는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더 많은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환율이 무조건 절하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환율이 계속 절하가 됐다 그래서 수출이 뭐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종목만 그런 거지. 네. 그게 아니라 뭐 정말 좋은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뭐든 간에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품질 경쟁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큰 그림으로 보면은 환율이 절하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에 네. 있어서 그냥 몇몇 기업들에만 좋은 거지. 네. 예.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한테만 좋은 거지.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환율이 절상이 되어 주는 것이 네. 맞다. 네. 근데 이제 환율이 절상이 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 예, 부채 문제를 해결을 잘 해야 되겠죠. 그 부채 문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 경기 자체, 우리 경제 자체를 외부 시선으로 봤을 때 튼튼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 지금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장기화 선언을 미국에서는 한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계속 동결은 하고 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더 오르게 되면 가계부채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지금 가계부채와 이 기업부채의 전체 비중이 사실 굉장히 높아요. 제가 IMF를 예측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기업부채의 문제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체 GDP의 저희 계산상으로는 뭐 120%대였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의 현재 부채 비율이 그때보다도 더 높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부분은 가계 쪽입니다. 네. 근데 가계 부채가 그 IMF를 경험했던 90년대 후반에는 GDP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100%를 넘어섰단 말이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 소비를 부추겨서 기업의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왜냐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가계가 소비를 일으키려면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비용이 계속 올라가기 네. 때문에 소비가 안 일어나는 거죠. 네. 계속 저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을 보면 딱 그 답이 나오죠.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미국이 금융위기가 터졌었을 때 우리는 가계부채 비율이 그래도 70%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GDP에. 그때 미국은 100%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빵 터지니까 네. 미국은 이걸 떨어뜨리는 방법을 정부 부채를 늘려서
했어요. 그리고 기업들이 또 계속해서 이제 소득을 늘려주는 부분도 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 뭐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비중이 GDP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 계속 이어졌던 네. 거죠. 그러니까 내 월급만 안 올라가 맞는 말이다라는 그랬던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해소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국민들을 이용해서 네. 어떤 경제 성장률을 이끌었다면 예, 그러니까 그 빚을 어느 정도 줄이는데 그걸 탕감하는 방법은 좋지 않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것까지도 합니다.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스튜던 론, 그러니까 대학교 융자금을 갖다 갚아줘 버리는. 미 정부에서요? 네,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체계적인 방법으로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예, 수혜가 가는 그런 네. 방법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것을 해소해 주는 부분 아니면 그걸 해소를 못 한다면 금리를 올리면 안 돼요. 지금 궁금해지는 게 미국도 가계부채가 100% 당시에 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그 부채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따졌을 때 우리는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 빚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비슷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을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그때 급락을 했고요. 우리도 사실 제법 많이 2008년도에 하락을 했었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연결돼 있는 가계의 순자산이 70%, 80%이고요. 네. 미국은 금융자산에 연결돼 있는 게 70%이고요. 부동산은 그게 반대인 거죠. 네. 그래서 그 구조가 틀린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 네. 연결이 돼 있는 거는 맞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알바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이 금리를 감당 가능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저희는 3.5%의 금리는 더 올라가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개인들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미국만 보게 되는 거죠. 목 빠지게 미국만 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더 이상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라는 네. 건데 근데 저는 이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미국은 이제 금리를 다 올렸다. 그렇게 예측을 그렇게 하세요? 예측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래도 좀 떨어뜨릴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릴 거냐라고 생각했었을 때 지금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아마 3.5%까지 한 2%포인트 정도는 떨어뜨려 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렇지만 그 금리가 낮은 금리는 아니에요. 지금 많은 그 기사들에서는 고금리로 계속 갈 것이다. 이게 이제 쭉 그냥 이 상태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본부장님 좀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고금리라는 것에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헤드라인 똑같습니다. 유가를 볼 때도 막 누가 150달러, 200달러 막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또 금리가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의 대표가 7% 시대 준비됐냐? 뭐 그러니까 이제 다들 7%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요. 네. 7%는 미국도 준비가 안 됐고요. 근데 굳이 미국이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나라 금리가 훨씬 낮아요. 근데 정부 부채가 너무너무 높아요. 근데 거기에 그 7%의 금리를 주면서까지 채권을 발행하겠냐는 거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높은 금리 오랫동안이라는 수준이 네. 3.5도 높은 금리인 거죠. 과거에 비해서. 네. 워낙 지난해부터 많이 올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마 3.5%에서 4% 사이 정도로 미국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게 지금 경제 구조가 많이 맞춰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3.5%에서 더 올리지는 못하지만 오랫동안 여기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안 그러면 더 올리게 되면 많은 그 개개인들이 무너지게 되고 이게 또 결국에는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되다 그렇죠. 보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냥 무작정 그럼 3.5%에 놔둘 거냐? 그게 아니라 그 3.5%에 놔두면서 가계의 이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계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그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려면은 방법은 돈을 갚게 하거나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성장을 높여줘야 돼요. 어려운데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성장을 높여줄 네. 거냐? 그럼 결국은 정부가 돈을 써야 됩니다. 미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재정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근데 막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산성을 높여주고 기술적인 성장을 하는 쪽으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한다는 것은 1인당 매출과 1인당 수익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로 가야 돼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은 우리는 지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저출산에 인구가 이제 뭐 앞으로 엄청나게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이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그 임금의 증가에 따라서 원래 GDP는 성장하는 건데 네. 근데 그것을 대체해 주는 부분이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가서 네.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자식들 교육도 그렇고 네. 모든 부분이 이 한 사람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줄 거냐. 이 적은 인구를 가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부채를 많이 일으키지 않고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근데 부동산에만 목숨 걸게 젊은 사람들한테 만들어 버리면 그게 부동산이잖아요. 네.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는 생산성이 높아진다? 무슨 생산성이 높아지죠? 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생산성을 높이는 모든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정책도 그렇고 뭐 금리 부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통화와 재정 정책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타이밍이다. 네. 그러니까 유가와 환율과 금리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어려운 상황인 건 맞으나 어쨌든 이게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영향을 다 미쳐서 경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걸 방향만 잘 잡으면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렇죠. 네. 그게 왜 진짜 중요한 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가 뭘 갖고 있죠?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자산은 인력이에요. 네, 사람이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겁니다. 네. 그래서 그의 포텐셜을 터트려줘야 되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가계부채도 어쨌든 좀 적정하게 탕감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마련해주고 또 1인이 어떻게 하면 좀 나라를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성장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정책을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짧게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올해 상저하고다라고 해서 하반기에 좀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네. 그거 지금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지금 유가가 하반기에 좀 많이 올랐고 또 금리도 올랐고 네. 뭐 그렇다 보니까 그 경기가 확 뭐 살아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면 지금 금리는 좀 하향 안정화 될 거고 유가도 하향 안정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와 미국과의 금리의 격차가 줄어들 수 네. 있다. 그럼 환율도 절상을 할 거다. 그래서 저희는 2024년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그만큼 이제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해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잘 포지셔닝이 그래도 그나마 기업들이 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나라들에 네. 비해서. 그게 뭐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네. 뭐 HBM 얘기 요즘 많이 하죠. 그래서 AI와 연결되는 쪽. 그리고 또 전기차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고 빨리 하고 있고 우리가 사실 이쪽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 연결돼 있고 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잘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뭐 막 돈을 지원해 가지고 그 코딩 가르치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버렸죠. 예, 결국은 이제 어떤 그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것들이 사실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게끔 네.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하반기가 지금 힘들게 느껴지지만 내년으로 가면은 상당히 많이
해소될 부분도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잘 기회를 살리자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조금 떨어졌다곤 하지만 고유가 시대고 환율도 높고 고금리, 이 삼국이라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봄은 온다, 봄이 머지 않았다라는 전체적인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